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중 32%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이 부족한 청소년은 비만이 될 확률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의들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은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아이 한 명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낮은 남성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반가운 소식입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중 국내 영향으로 발생한 것은 절반가량이고 32%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20일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중일 3개국 주요 도시의 국내외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체 기여율은 우리나라가 연평균 51%, 중국 91%, 일본 55%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국내 요인에서 비롯된 초미세먼지가 절반을 조금 웃돈다는 의미로 중국 대기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32%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날이자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성명에서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체벌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아동의 인권 침해와 차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권리 구제, 아동 인권 정책과 제도 개선 등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딴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손잡이형 안전경고장과 옐로 카펫 등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경고하면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경고장.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을 권유하는 노란색 안내문, 안전경고장을 소개하는 경찰 공익광고 영상입니다. 스티커에서 문고리형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경고장 역할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주의를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합동 제작한 영상이 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5개 부문 금상수상으로 온라인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스쿨존 안전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갖죠. 아무래도 좀 멈췄다 가든가 여기는 아이들 그런 구역이구나, 속도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죠. 운전하면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도 교육청과 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고 났을 때도 약하기 때문에 중상 등 큰 사고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에도 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등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사들이 반발하는 대상은 한방 난임 치료가 인공수정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를 진행한 동국대 한의대 팀은 난임 진단을 받은 25세에서 44세 여성 90명에게 4개 월경 주기에 걸쳐 한약과 침구 치료를 처방하고 이후 3개 월경 주기는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연구팀은 이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7명이 건강하게 출산해 인공수정과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34세 이하 여성들에게서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가 젊은 난임 여성에게 양방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조생시술로 임신할 경우에는 다태아 임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산도 많이 이어지고요.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의과 치료와 병행하는 것들도 이제 좀 전향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번 연구가 실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없는 부실 연구라고 비판합니다. 치료에 쓰인 일부 약제가 유산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공개된 그 한약 성분에 있어서 산모들한테는 좀 쓰기 조심스러운 그런 약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건강에 위배되는 거죠. 의사협회의 반발 속에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내 표준 진료 지침 제정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난임 시술을 둘러싼 갈등 확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11월 20일은 아동의 권리를 되새기는 세계 아동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일상 속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은데요. 특히 아이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폭력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까움을 줍니다. 왜 지인한테 대신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했습니까? 3살 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둬 숨지게 한 어린 부부까지.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의 공통점은 이웃 사회와의 단절이 이루어져 부모의 영향력이 오롯이 작용되는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들로 부모는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이 근간에는 아동의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폭행을 당하거나 집안에 버려졌을 때 이를 알아차린 주변인도 이를 방지해주는 사회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미혼모는 어린이집에 딸을 월요일에 맡겼다가 금요일에 데려오는 등 사실상 방치했고, 어린 부부는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이나 술자리에 갔습니다. 가해자들은 아이의 팔, 다리를 묶고 때리거나 5일간 이유식이나 분유를 먹이지 않고 방치하는 등 아이의 생명권에 대해 둔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육아 지식의 부족 등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체벌이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법에 징계권 조항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점들이 많고, 허용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동 학대가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는 물론 정부가 사회와 고립된 취약 가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3년 전 전북 전주에서 2살 배기 아이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119 구조대에 의해 가까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지만 당시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습니다. 다친 아이는 13개의 병원을 전전하다 7시간 만에 닥터 헬기를 타고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지역 간 심각한 의료 격차가 빚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환자와 중증 질환자 치료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든 보장하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중소병원들을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과 같은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숫과 지역 가산을 검토하여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역 우수병원이 2차 진료 기능도 담당하도록 하고 거창과 영월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는 지역의료 기여도가 높을수록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는 평가 방안도 마련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나 그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그 의료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본인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국가가 모든 걸 다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게 된다. 그 자체를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역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진이 지방병원에 자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거나 날씨가 쌀쌀해지면 인체의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이럴 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가 대상포진인데요. 심각한 통증을 부르는 이 대상포진은 치료가 돼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데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올해 40살의 장유진 씨.
일주일 전부터 머리와 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턱관절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까지 전부 다 염증이 퍼졌고, 그리고 귀 뒤로, 그리고 얼굴 옆으로 전부 다 염증이 있어서 외과 진료도 같이.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되살아나 생기는 질병인데 요즘처럼 기온 변화가 큰 계절에 자주 발병합니다.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통증이 심한데 문제는 후유증도 크다는 겁니다. 5명 가운데 1명은 신경통에 걸리고 심하면 뇌수막염이나 뇌염, 실명 위험뿐 아니라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대상포진 환자 수는 매년 늘어 지난해에만 73만여 명이 걸린 상황.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통증과 후유증이 큰 만큼 현재 30%에 그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다 대상포진 접종하는 걸 권하고 있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개인의 질병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는 50세 이상에서도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부터는 예방접종 효과가 줄어드는 만큼 가급적 50대와 60대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는 3년 뒤인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일회용컵 사용을 더 제한합니다.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도 금지되고 마시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는 보증금을 내고 회수하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종합 소매점과 제과점으로도 확대되고 배달식과 장례식장, 숙박업소에서의 일회용품 사용도 점차 금지됩니다. 관리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회용품을 보다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부피 기준 생활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도 시작됩니다. 우선은 과대포장을 줄이고 완충제는 종이로, 아이스팩은 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던 3개 유통업체뿐 아니라 최근에는 마켓컬리라든지 시선 배송하는 업체들도 지금 저희가 제시를 했던 방식으로 지금 많이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소비자와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며 규제에 따른 비용 편익을 철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도 각종 학원 등으로 한창 성장기인 어린이와 청소년 대부분은 잠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선 어린이와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잠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2살부터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동 청소년기에 잠이 부족하면 체중이 늘고 비만이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 수면 시간이 7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비만과 과체중이 될 확률이 1.7배, 허리둘레가 정상 범위를 벗어날 확률은 1.5배 커졌습니다. 특히 여자 어린이와 청소년은 비만이 될 확률이 2배가 넘었습니다. 소아 비만의 한 80%, 90% 정도가 이제 성인 비만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많이 앉아있고 이런 시간하고 조금 더 연관이 있겠지만 이런 수면 시간도 분명히 한 가지의 팩터로서 아동 청소년기 권장 수면 시간은 10시간 내외. 전문의들은 최소 8시간은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12시간 넘게 자는 것도 중성지방인 혈중 트리글리세리드를 증가시켜 성인이 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정 시간을 맞춰 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죽이는 항생제. 세균성 질병을 치료해주는 고마운 약이지만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을 일으킨 세균은 처음에는 항생제에 잘 죽지만 곧 유전자 변이를 거쳐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같은 항생제를 다시 쓰면 이 내성균이 죽지 않고 오히려 병을 불러오는 겁니다.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질병은 치사율이 일반 세균에 비해 2배에서 13배까지 높습니다. 대부분 단순 감기처럼 처방 대상이 아닌 질병에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정해진 기간과 양을 지키지 않고 복용하면 이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합니다.
또 대표적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CRE 등의 경우 주로 중환자실 등 병원 안에서 감염되는 만큼 병원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쓰던 항생제에 안 듣는 내성이 생기는 균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몸에 남아 있는 거죠. 그 균들이. 그게 뭐 대변을 통해서 가래를 통해서 주위에 오염될 수 있고. 전문가들은 적절한 항생제 처방과 복용은 물론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 간의 전염을 막기 위한 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이 내성균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줄다 보니 주된 가구 형태도 4인에서 1인으로 바뀌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소비 성향도 변했는데 식료품 구입이 대표적입니다. 1990년 식료품 구입 비용은 전체 가구 소비 지출에서 가장 높은 26.6%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그 비중이 절반 가까운 14%로 줄었습니다. 반면 외식 및 숙박 지출 비중은 8.2%에서 14%로 늘었습니다. 밖에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4-5번은 사 먹는 것 같아요. 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뒤처리도 간단해가지고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교육비 변화도 눈에 띕니다. 사교육비 증가로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8.2%에서 2009년 13.8%까지 커졌지만 최근에는 7.2%까지 작아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비혼 추세가 지속되고 출산율 감소가 이어질 경우 교육비 비중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형태가 바뀌면서 늘어난 분야도 있습니다. 교통비 비중은 7.9%에서 13.3%로 증가했는데 이는 식생활과 주거 비용을 제외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이고 보건 관련 지출 비중은 1990년 6.3%에서 2018년 7.3%로 늘었는데 그중 60대 이상에서는 7.1%에서 11.3%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반면 의료 관련 지출 비중은 6.1%로 줄어들어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를 가리키는 의식주에서 옷은 뒤로 밀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윤지호 씨와 버닝썬 폭로자 김상교 씨 사례를 통해 잘 알려진 신변 보호제도. 스마트워치나 거주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이 이뤄지거나 윤 씨의 경우처럼 경호 인력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신변 보호는 요구가 있을 시 경찰이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최근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변 보호 조치건을 보면 지난 2015년 1,100여 건에서 지난해 9,400여 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8월까지만도 9,000건이 넘었습니다. 단 여성 대상 범죄로 불안감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성폭력 범죄 신변 보호 조치 건수는 올해만 2,000건 수준으로 3년간 3배 증가했고 경찰도 2차 가해 소지가 많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의심 등 사소한 이유로 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경찰력 낭비 문제도 거론됩니다. 경찰 역시 요청을 반려했다 사건이 나면 논란이 될 수 있어 신변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범죄 유형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라든지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생활 주변의 어떤 여건들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갖다 좀 개발해서 판단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보호 요청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악성 민원과 긴급 사건을 가리는 객관적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옛날 한 할머니가 가난한 살림에 손녀셋을 키우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사랑과 정성으로 손녀들을 키웠고 어느새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혜순이는 김대감 댁으로, 달순이는 부잣집으로, 별순이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지요. 아이고, 아가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보고 싶어 못 견디겠어. 할머니는 혜순이네 집으로 찾아갔지요.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날도 추운데 웬일이세요?
따뜻해지면 오시지요. 내가 보고 싶어.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왔어. 혜순이는 할머니께 흰쌀밥과 고기 반찬으로 대접해 드렸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아니, 저 눈에는 왜 안 가고 있는 거요? 글쎄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꽁보리밥에다 무김치나 드려야겠어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달순이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달순이네 모습이 나오다가 할머니를 보고 말했지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거지가 오다니 저리 꺼져. 젊은이, 난 이 집 안주인 달순이 할미라오. 그때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달순이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어요. 달순아, 달순아, 할미가 왔어, 할미가. 아니, 이 꼴이 뭐예요? 꼭 거지 같잖아요. 아유, 창피해. 빨리 들어오세요. 아니다, 달순아. 너를 봤으니 가야지. 잘 있거라. 할머니는 주르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셋 중에 가장 착한 별순이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래, 별순이네로 가보자. 할머니는 한참을 걸어 눈이 쌓인 고개까지 올라갔어요. 별순아, 할미가 왔다, 할미가. 그러나 지치고 굶주린 할머니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별순이는 밤마다 꿈속에 보이는 할머니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 고개까지 올라가 보았어요. 아니, 할머니? 할머니가 여기까지 왔다가 할머니. 별수인은 양기 바른 언덕에 할머니 무덤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무덤에서 허리를 구부린 이름 모를 꽃이 피었지요. 그 후에 사람들은 이 꽃을 할미꽃이라 불렀대요.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선정한 공급 유통업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1년간 월 2회 48만 원 상당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임산부의 친환경 식생활은 물론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부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